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저조했지만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67% 상승한 16,007.7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81%가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도 1.2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사흘 연속으로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속에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에 기업 실적 호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1% 상승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01%, 0.3% 내렸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1일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은 미 중앙은행을 이끄는 첫 여성 의장이 됩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날 인준안을 표결해 찬성 14표, 반대 8표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은행위원회는 전체 22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1% 하락한 데 이어 두 달째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마키사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8개월 내 최고치인 54.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1년 내 최저치 51.8보다 개선된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 52.4도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하부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생산량 지수가 50.6에서 57.1로 오르며 9개월 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상품 생산 지수는 전월과 비슷했고 고용 지수는 52.7에서 52.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독일의 주도로 5개월 연속으로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경기는 뜻밖의 조정 양상을 보여 유로존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1.5를 기록하며 앞선 10월 확정치인 51.3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와도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로존 서비스업 PMI는 50.9를 기록해 10월에 51.6보다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지표 호조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2주 전보다 2만 명 정도 줄어들면서 6주 연속으로 감소하는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호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마킷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16,000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 내외로 시원한 반등폭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인 어제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내려와서 1,99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뉴욕 증시의 나흘 만의 반등, 그 힘을 이어받으면서 금요일장 조금 반등해줄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101엔대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BOJ는 지난 21일 정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기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로 오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지표 호조가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줬다고 하는데요. 다우가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6,000선을 뛰어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장중 처음 16,000선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종가에서 밀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중에 16,003포인트까지 갔었죠. 네.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이지만 그 21일 증시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21일 기준으로 16,009포인트, 다우지수가 16,000선을 올라선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0.69% 퍼센트지로는 소폭 상승이 됐고요. 나스닥은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3,969포인트. S&P 500 지수는 0.81%가 오른 1,79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지켜냈지만 유럽 증시는 혼조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그 반가운 소식에 좀 반응이 됐고요. 지난해보다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안도 랠리를 좀 부추기는 이런 그 좋은 재료였습니다. 최근에 그 뉴욕 증시를 보면 재료의 일희일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표 이런 부분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로 계속적으로 현재 혼재된 상태로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흐름은 재료에 따라 그때그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매업계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백화점 업계인 시어스 홀딩스는 순손실이 확대되면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반면에 타겟은 매출은 부진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눈높이는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요. 의류 패션 업계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는 역시 매출은 그 예상치보다 부진했지만 조정 주당 순이익은 52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나왔습니다. 이번 이달하고 다음 달 소매업계의 대목이 현재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소매업계는 특히 중산층의 소비 심리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올라간 것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변수 하나가 이 경쟁이 확대되면서 대거 JC펜이나 코올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타겟 등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아주 대대적으로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매업계의 올해 장사의 수익성이 조금 엷어지는 이런 부분을 현재 좀 걱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복합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합친 11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50.9로 예상치 52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5로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지난달보다도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제지표는 계속 현재 엇갈리고 혼재된 상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어제랑 지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포인트는 6,681포인트로 플러스 보합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독일은 약보합세 마이너스 0.07%가 내려갔고요. 프랑스 깍크 지수는 마이너스 0.34%를 34%로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MIB 지수는 0.6% 상승을 하는 등 혼재된 국면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영국 증시는
이 드라기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 아직 추가로 그 시행 여부에 그 특별히 결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투자 심리를 다소 냉각시킨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상황들, 그 안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 내용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편 새벽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저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크게 올라서 101엔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7월에 올랐었던 게 101엔대였었는데 다시 한번 101엔대를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엔저 기조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전망하시는 수치도 좀 정확하게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05엔대, 네. 올해 시장에서 최대로 절하가 될 경우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에 101엔대를 올라섰고요.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101.13엔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101.16엔. 이번 주 들어서 내내 100엔대 수준에서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100엔대를 유지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101엔대로 올라간 수치도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연준의 의사록 발표에 문구가 있었죠. 향후 몇 개월 이내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 여파가 있었고요. 아시아 증시에도 이 좀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이 됐지만 니케이 지수는 1.9%가 오르는 등 15,365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그 배경으로는 어제 끝난 일본 BOJ의 통화정책 기조 이런 부분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특히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더 약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이런 관측들이 시장을 좀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유로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ECB가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마이너스 예치금리 이런 그 내용을 도입하기에 독일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수가 없겠고 테이퍼링이 실시가 될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나 달러의 강세 기류를 점치는 투자 전문가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 담대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엔화의 약세를 쉽게 점칠 수 있는 이런 고려가 엔화의 약세 기조를 조금 더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엔저 현상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사님께서도 전망을 하십니다. 105엔대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는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편 어제였죠. 일본에서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렸었는데요. 이 결정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부양 정책을 현행대로 꾸준하게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구는 지난번 BOJ 금통위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시장의 무게감은 다소 좀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엔화의 약세가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에 100엔대 위로 들어섰다가 다소 좀 미끄러졌었죠. 그러다가 7월 때 잠시 100엔대에 다시 터치를 했다가 현재 한 4,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100엔대 수준으로 올라선 흐름입니다. 올해 저 엔달러 환율은 85엔대에서 현재 100엔대 수준까지 절하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연말에 엔원 환율의 재정 환율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일본이랑 겹치는 것이 많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수출에 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외환 전략가인 그레그 깁스는 새벽에 언급을 통해서 당분간 엔화 약소 기조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그 수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경쟁국 통화들이 다소 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62엔대로 다소 약세 기조가 나왔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1050엔대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구두 발언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이 엔과 원의 환율의 변동폭 이런 부분이 다소 변수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여전히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지난밤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찰스 플러스 총재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 연준의 재무제표가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 찰스 플러스 총재가 얘기하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의 천정을 일단 공표를 하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매입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치몬드의 제프리 레커 총재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시보로의 한 컨퍼런스의 강연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자넷 옐런 오늘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보다 효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총재는 그렇지 않다. 잠재적 비용이 효용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조치를 거두들인 것이 글로벌 경제에 매우 큰 리스크 부담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점치는 등 상당히 현재 매파적인 식견이 강한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월 현재로서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시장에서 35% 정도로 현재 50%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 1월 초부터 현재로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 불확실성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의 시장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미리 내다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타그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목요일장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지겹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어제 2000선 아래로 결국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993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저께 좀 많이 좋지가 못했죠.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 일단 뭐 다시 흘러나온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아니라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뭐 출구 전략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이거 자체가 이제 옐런 총재 그 예정자하고는 전혀 반대, 그러니까 그 된 것이고, 옐런 총재 그 예정자가
어떤 얘기가 나오기 전에 회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좀 반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월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가소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적으로 어저께 외국인 선물을 거의 뭐 장중에는 5천 계약이 넘는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것이 좀 하락의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찌됐든 뭐 20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박스권 5분 기간 중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자체가 약간 저점을 이제 또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좀 띄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501포인트에서 주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불안감이 더욱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하루가 마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어떻게 현재 흐름 보시고 있는지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목요일장까지 흐름을 본다면 일단 지수가 한 0.5% 정도 내린 상황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음봉을 많이 줄여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반까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떤 시장을 뭐 훼손시킬 만한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불균형과 심리적인 불안감은 코스피에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1차 지지 라인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포인트, 203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어디일 것이냐, 과연 21선일 것이냐, 아니면 2000포인트일 것이냐, 아니면은 한 1980이나 90포인트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면서 코스피 시장이 마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주도주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다음 주 혹은 뭐 이번 달 말까지는 500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 그러면은 좀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0선에 대한 지지력은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코스닥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 내에서의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그나마도 좀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 종목을 대응하신다라면은 몇몇 종목을 압축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1차 지지라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걱정할 정도의 조정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신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코스닥입니다. 3주 연속으로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 정도 내렸었죠. 보수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과 나빴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군들은 일단은 한국전력이라든지 현대위아, 그리고 NC소프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좋지 못했던 종목군들, 약간 두산그룹이라 볼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을 좀,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SFA 등을 조금 제가 배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역시나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려놓으셨는데요. 그 종목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한국전력은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번 주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확정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띄었는데, 그리고 나서의 차익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고점을 지키면서 이틀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 이 얘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3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에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지금 시장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연동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나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뿐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시장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뭐 추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부분들, 주 후반에 조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군들은 꿋꿋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9차트로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G 손해보험이라고 제가 딱히 선정을 했는데, LIG 손해보험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LIG 손해보험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같은 손해보험주들,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작점은 LIG 손해보험이 물꼬를 트였기 때문에 LIG 손해보험을 약간 긍정적인 9차트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9차트 종목들을 자세하게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선정하셨던데요. 대부분의 게임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NC소프트 유일하게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중국이다라는 발언도 해주셨는데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NC소프트는 다른 게임 업체와 다르게 일단 가장 뛰어나게 현금 창출 능력이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그 게임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상당히 하반기뿐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이들의 게임들이 내년부터 혹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할 예정이라는 것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차트적으로도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21선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도 놓여 있다. 그래서 한 21만 5천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22만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23만 5천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작년에 23만 5천원 정도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 매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20만 6천원 정도 21선 자리가 되겠는데요. 21선이 어쨌든 지지가 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이 오늘의 관심 종목 NC소프트였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삼위각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에 혹시 삼위각기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피아노는 부의 상징이었는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가정에 피아노가 있으십니까? 국내에는 잘 안 팔리는 것 같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내에는 잘 안 팔리는데 왜 3위각기 수가는 이렇게 펄펄 날아서 오르는 걸까요? 과연 어디서 이렇게 많이 팔길래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위각기 말 그대로 영창 피아노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바로 3위각기죠. 영창 피아노와 다른 점은 영창 뮤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실용적이고 그리고 가성비를 노린다면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고가 정책을 좀 더 쓰고 있다는 점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의 대부분은 이 3위각기가 점유율을 독과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머징 시장, 우리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의 중산층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중산층은 과연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는데 사실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최근 들어서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류층과 빈곤층 이 두 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는 곳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장사에 대해서 특히 눈이 밝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중산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중산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산층 자체에 상당히 적다 보니까 피아노의 가정률, 보급률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지금은 급격하게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3위각기의 중국 피아노 매출액과 판매 대수 추이인데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던 모습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급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둔각 상태로 올라왔던 지금은 좀 더 각 자체를 세워가면서 지금 그만큼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3위각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이죠. 바로 자회사 스타인웨이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 163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세 차익을 한번 본다면 약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수할 때는 8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려 1635억에 팔면서 2배 가까이의 시세 차익을 마련을 하면서 지금은 자산 가치 또한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악기 관련주에도 좀 더 프리미엄을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3위각기 생각보다는 좀 멀어 보이는 종목군이고 그리고 소외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인데 이렇게 지금은 개별적인 장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크게 오르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항상 중국에 대한 단어 자체가 지금 종목군들을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국 매출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거기에 자산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면 주가는 좀 더 우상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꾸준히 지금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되는 점이 하단 자체 2200원에서 2500원 밴드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오버히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과연 이 기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 실적 EPS 대비해서 현재의 PER 가치적인 부분은 바로 11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가격대를 이 밴드 자체에서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 자체가 앞에 있던 이 음봉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는 시각이고요. 최근에는 항상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펼친 종목들이 한 번 더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자산 가치까지도 확대되어 있는 마당에 주가는 좀 더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기사만 보면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내년 1월 퇴임하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로이터의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면 한 B학점 정도가 되는데요. 대체로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사님은 몇 점 주실까부터 궁금해요. 저는 점수 못 줍니다. 아까 빵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준다고요. 왜 그러냐면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지수를 살리고 실물 경기로 퍼지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습니다. 100점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100점에서 한 20점 또 깎아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설픈 대응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1년 내내 흔들렸다.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점수를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린 것은 좋지만 이 금융위기는 벤 버냉키 의장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그린스펀이 저금리를 오랫동안 자기가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일어나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그거를 뭐 가시화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첫 금리를 내릴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사실 1년 정도부터 시장의 언론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1년 내내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그때 방송에서도 금리 인하를 저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FOMC 회의 이후에 항상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하던 것이 결국 빵 터지면서 금리를 초스피드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 그 기업이 좀 안 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결국에서는 뭐 부도가 많이 났었고 뭐 주정부도 부도가 난 상황도 발생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라의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아예 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은 벤 버네키 의장이 이 박사학위, 그러니까 포닥을 할 때 그 당시 논문의 내용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제로 금리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터라고 비전통 방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설계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시장에 충격을 안 주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못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수는 이제 자네들런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점수를 구분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버네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살린 것은 맞지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수는 줄 수 없겠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평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조기에 조금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점에서 점수를 크게 깎아먹게 됐고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긴 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걷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다. 결국 그 답은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이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김동섭 이사님께 조금 좋은 점수, 후한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2. Ready, go!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CB가 은행들의 초과 지준금에 적용하는 예치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에서 마이너스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훨씬 못 미치는 0.7%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해서 ECB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자칫하면 또 은행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방안으로 이 디플레이션 우려,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ECB에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사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일단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장의 소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되거나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LTRO를 3년 만기 1%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시장에 불안한 것 때문에 다시 20에 재예치하면서 금리를 0.25%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1조 3천억 유로 정도 되죠. 이것을 시장에 다시 풀어주는 전략을 아마 ECB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CB가 새로운 양적 완화할 때 독일에 상당히 태클을 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독일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한 정책 내에서 뭔가 파급 효과를 크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마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은 ECB가 진행하게 되면 미국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연준에 예치된 돈이 1조 5천억 달러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시장으로 나와서 설비 투자라든가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개인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늘려주거나 소비를 늘려주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것이 이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을 낮은 인플레이션을 좀 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Round 3. Ready, go! 골드만삭스가 중국과 대만,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대만, 한국 증시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자. 특히 세계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곳이 한국 증시다라는 호평까지 내놨는데요. 반면에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10%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뉴욕 증시 먼저 말씀드리자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버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블이 나왔다면 10%가 아니라 20%도 빠질 수 있죠.
버블이 꺼지는 상황 속에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버블이 아직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뉴욕 증시가 추가로 내년에 이제 조정을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을 약간 높였죠. 중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중국 상당히 비중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것은 아마 이번에 삼중전에서 시장 개방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이 GDP 산정을 미국처럼 바꾼다고 하죠. 산정 방법을. 그러면 이제 또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유로존이 경기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나 중국의 대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같은 회복세를 같이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경상수지 흑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뒤처져 있던 나라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버블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버블이라고 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처로서 상당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의 견해에 대해서 꼬집어봤습니다. 뉴욕 증시 버블 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서 골드만삭스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중국과 대만,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은 맞는 분석이다라는 자세한 이야기까지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다시 2천을 내줬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 반등의 힘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반등폭을 키워줄 수 있을지 주목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